네, 안녕하세요. 2021 원주시립중앙도서관 문학의 달, 문학을 만나다. 오늘은 박상영 작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원주시립중앙도서관 3층에 기거하고 있는 상주 작가 손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제가 나온 이유는 우리 박상영 작가님 잠깐 소개하고 그 다음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나왔고요. 박상영 작가님은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하고 핫한 작가님이시다. 그것으로 다 되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있었다면 여태까지 정말 재미있는 단편 소설을 내시면서 소설집을 내셨다면 최근에 자 표지도 너무 예쁜 1차원이 되고 싶어 장편 소설 첫 장편 소설을 내셨어요. 그래서 첫 장편 소설 1차원이 되고 싶어를 내자마자 원주로 달려오셨습니다. 네, 박상현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상영이고요. 옆에 계신 이 손서은 작가님께서 너무 또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 과찬을 또 해주셔서 힙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 혹은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집 연작 소설을 냈었고 이제 장편 소설로는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1차원이 되고 싶어를 내고 이렇게 원주로 또 오게 됐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죄송스러운 건 저희가 강당에서 음, 작가님 모시고 원주 시민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눈을 맞추면서 여기서 질문도 받고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또 12월이 되면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금 강당이 텅 비었는데 네. 이런 분위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유튜브에 리얼 블루님께서 네. 나는 왜 원주 살면서 이걸 몰랐는가라고 어.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너무 널리 알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제 대면 강의에서 비대면 강의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돼서 조금 아쉬운데 네. 그래도 뭐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나마 원주 시민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번 책 내고 쭉 이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아놓고 하는 대면 행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한 번도 못 하셨어요. 네, 단 한 번도 못했고 네. 이게 거의 처음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되게 네.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 그래도 뭐 별 수 없죠. 네. 네. 참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없기에. 예. 저는 항상 이제 상황이 이렇게 네네. 될 때마다 가장 먼저는 음. 그 좋은 마음이 들지 않고 음. 분노를 터트리곤 한답니다. 근데 화는 안 나셨어요? 괜찮으셨나요? 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또 네. 이제 온라인으로 더 많은 분들 만날 수 있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작가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네. 상당히 많고 네네. 또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도 많이 주실 거고 해서 네네. 나중에 제가 이제 우리 원주 시민을 대표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텐데 네. 그 전에 작가님이 특히 우리 독자들 음. 원주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 좀 담아 오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먼저 그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은 제가 원주에 짧게 살았던 적이 있어요. 이곳에는 그 유명한 박경림 선생님의 토지문화관이 네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한번 상주 작가로 한 달 좀 안 되게 제가 묵었던 적이 있어서 네. 원주가 낯설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서 원주가 뭔가 저한테는 그때도 되게 따뜻한 도시라는 인식이 있었고 네. 대학교 때 친구들도 원주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한테
고속버스랑 KTX 중에 뭐가 더 좋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서 왔거든요. 네, 네. 궁금하다. 예, 올 때는 고속버스, 네. 갈 때는 KTX를 타라. 왜냐면 가는 길은 안 막힐 테지만 올 때는 일요일 밤이라서 엄청 막힐 거다. 이제 이 강원도에 놀러 갔던 이제 네, 서울 네. 시민들이 오는 행렬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예매를 맞춰놨고 네.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사실 약간 강원도에 이상하게 연고는 없는데 올 때마다 마음이 되게 편안하다는 걸 느끼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 약간 명예 강원도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혼자서 네. 그런 생각을 하고는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토지문화관 살면서도 꽤 많은 작품들을 썼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연세대 원주 캠퍼스에도 되게 가깝잖아요. 그래서 자주 산책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이 자꾸 시절이라고 해봤자 올해였어요. 사실 올 여름. 올 네. 여름에 오셨었어요? 네네, 올 여름에 여기 있었었고. 올 여름에 오셨었답니다. 네, 그래서 그 뙤양페스트에 매일 이렇게 산책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그럼 있어요. 연세대 가는 길을 걸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저 비슷한 네네. 여자분 혹시 안 만났? 저는 매일마다 그곳을 걸어 다니시나요? 걸어 다니는 네, 너무 그 덥지 않으셨나요? 흥업의 노란머리라고 어. 제가 흥업에 살거든요. 흥업 사시는구나. 그 흥업을 아시는군요. 네, 그럼요. 버스 타면 거기에 네, 그래서? 내리고 그러니까. 네, 흥업면에서 네네. 그 매지리에 있는 연세대까지 맞아요. 매일마다 그 네. 호숫길을 걷는답니다. 그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일차원이 되고 싶어해서 음. 호수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그 호수가 나오는 부분을 읽으면서 사실 아차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설의 초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스포가 되진 않겠죠? 네. 뭐 내용을 조금씩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럼요. 네. 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러면서 소설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상당히 긴장을 일으키는데요. 제가 그 장면을 읽으면서 내가 늦었다. 제가 늘 그 호수를 걸으면서 이 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되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 1차원이 되고 싶어에 시신이 등장하세요. 그래서 시신에게도 존칭을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등장하셔서 네네. 그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별 말씀을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호수나 강에서 이제 시신 발견되는 거는 어떤 추리 소설의 클리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주 흥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많은 호수 근처의 거주민 분들께서 꼭 자신의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처럼만 느껴진다. 왜냐하면 많은 거의 전국의 시도에 호수는 다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그곳 근처의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 경우가 많고 재개발이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는 게 우리나라의 풍토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근처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 잠실에 사시는 분들도 그 옆에 석촌호수 그 롯데월드 옆에 호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자기 동네의 모습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호수 근처에는 을에 이제 유원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을 좀 그리면서도 저는 되게 제가 살았던 어떤 10대의 대구시, 저는 대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 속에선 DC라고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좀 실제 공간에서 따왔지만 가상의 요소들을 엄청 많이 덧붙였기 때문에 제가 DC로 조금 바꿨고 이렇게 이런 공간을 쓰면서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꼭 자기 동네로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대한민국에 호수가 많았고 네. 많은 분들이 좀 가깝게 느껴주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을 내고 나서. 예. 네. 실제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과거에. 유원지도 있었고요. 네, 여기서 작중에는 수성못이라고 등장을 하고 네. 수성랜드, 뭐 수성유원지라고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살았던 공간에 수성못과 수성랜드, 수성유원지가 있는데 그 상세한 묘사나 뭐 거기에 얽힌 어떤 스토리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흥망성쇠나 이런 거는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흥했다가 제 10대 때는 엄청나게 좀
부진했었어요. 약간 도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다가 요즘에는 최근에 찾아가 본 거기가 막 노래하는 분수도 설치되고 주변에 막 오페라 하우스 이런 것도 생기고 엄청 좋아졌거든요. 어떤 대구의 가장 큰 그 번화한 곳이 데이트 코스가 됐는데 그래서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소설에 많이 담았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구절이 있는데 소설의 제일 첫 부분에 등장하는 그 과거로부터 온 편지라는 구절에서 발췌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 소설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은 과거로부터 온 편지가 총 5챕터로 나눠져 있고 1, 2, 3, 4, 5장이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끼워져 있는 구조인데 그 과거로부터 온 편지가 현재 시점이고 1장, 2장, 3장, 4장, 5장은 10대 2002년을 부터 시작하는 그 10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과거로부터 온 편지라는 챕터 속에 주인공인 화자는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좀 저명한 임상 심리 상담가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요즘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 등장하는 어떤 심리 전문가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은 분이고 시사 프로그램에서 학폭 관련된 그런 인터뷰를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버린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 권의 에세이를 내서 그 자전적인 어떤 트라우마를 고백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TV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진 화자가 자기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함을 통해서 한 통의 메시지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메시지를 지금 읽어드릴게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레 어색할 만큼 정말로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네. 잘 지내지?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그래,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넷에서도 계속 네 얘기가 언급되더라고. 솔직히 놀랐어. 내가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설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 내가 누군지 알겠냐고, 혹시 나를 기억하냐고 묻는 게 더 적절한 질문이겠지?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그건 기만이니까. 내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마침표 하나만 찍어 보냈더라도 너는 이 메시지를 내가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15년이라는 시간은 그 무엇이라도 흩어져 없어져 버릴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인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내가 봐도 너무 이상했어. 기세 좋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는데 막상 쓰기 시작하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네. 그래도 이 말은 전하고 싶어. 호수에서 시신이 발견됐어. 아주 빠른 속도로 신원이 밝혀졌지. 참 이상하지? 그때로부터 셀 수 없이 많은 날이 지났는데 진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다는 사실 말이야.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10대 시절 친구가 이런 종류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작가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무서워요. 그렇죠. 너무 무서워요. 사실 이런 어떤 시신과 시체와 연관된 메시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갑자기 뭐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서은아 잘 지내? 너 작가가 됐더라? 이렇게 보냈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아무도 안 그래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그렇다면, 모르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네. 저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도 훌륭한 10대 시절을 보내셨나 본데요? 누구를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 잘 죽이진 않죠. 예. 그래서 일단은 반가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누굴 죽인 적은 없거든요. 학폭에 가담했다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만한 일을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10대 시절에 종종 저는 친구들한테서 연락이 올 때가 있거든요. 뭐 DM을 보내서 나 뭐 편집부 같이 했던 누구야 이런 거 받으면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좀 뜨악한 기분이 가끔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왠지 생각해 보니까 네. 소설을 쓰는 게 뭔가 어찌 보면 삶이 묻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기에 저 10대 저는 굉장히 좀 학교 생활을 평범하게 잘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네. 예, 뭐 결석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공부를 막 잘하진 않았는데 네. 못하진 않았어요. 네. 못하지 않았답니다. 너무 재수없나요? 근데 네. 그게 네. 소설에 드러나요. 소설의 화자도 약간 그런 네, 포지션이죠. 예. 박상훈 작가님이 공부 잘하셨구나. 전 내내 읽으면서 약간 배신감? 뭔가 되게 소외감?
근데 소외감 옛날부터 이런 거 느꼈어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 학원 다닐 때도 그 네. 학원의 프론트 본 선생님께서 네. 너 공부 진짜 못하게 생겼다고 저 뜬금없이 자기 학원에 돈 내고 다니는 애한테 집에 가는데 진짜 너 공부 진짜 못하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생각보다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요.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옛날부터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했으면 네. 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아 이 1차원이 되고 싶어에 아주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1차원이 되고 싶어가 청소년을 향한 청소년을 목적으로 한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지금 입시를 준비하는 정말 많은 고등학생, 특히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 청소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소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은 그들의 일상, 그들의 삶이 아주 적나라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상우 작가님이 이 시절을 졸업한 지 꽤 됐는데 네, 내가 네. 알기로 마치 지금 이 시절을 살고 있는 사람처럼 써서 굉장히 놀랐고 박상우 작가님의 시대와 지금 고등학생 아이들의 입시가 달라졌어요. 네.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대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친구들이 봤을 때도 작가님의 입시를 치렀을 때의 상황과 지금 10대 친구들이 입시를 치를 때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 너무 흡사하다. 네.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교육 제도가 하나도 바뀐 것이 아니죠. 그렇죠. 입시가 네. 바뀐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맞아요. 삶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실제로 이제 제가 막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 막 7차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그 이해찬 세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막 당선되고 그때부터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로 그 수시 비중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어요. 저 때부터. 네. 그래서 이제 뭐 학생부 평가나 뭐 이제 내신 시험 뭐 이런 것들 과외 활동이 굉장히 중시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입시 제도의 어떤 근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제도적으로도 큰 차이가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고 더불어서 사실 대한민국 입시의 본질은 줄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네가 잘났고 얼마나 전국적으로 줄을 잘 세우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본질이기 때문에 어떤 입시 제도의 수정이 있는다고 한들 그 본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슷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저 때는 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런 종류의 고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열풍이라는 게 분명히 그때 굉장히 거세게 불었었고 그래서 소설의 첫 번째 챕터가 사실은 중3인 그 화자와 친구들이 외고 입시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중학생들이 어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뭐 국제고 등등등 어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입시 준비를 하고 학교에서도 서열이 나뉘고 또 그 내부에서도 우열받는과 뭐 열등반 이런 것들이 나뉜다는 게 저 때 이미 그 문화가 너무나도 공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어떤 정신적인 피해랄까 트라우마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를 뒤늦게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소설 속에 그걸 좀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실제로 그 실화에 기반해서 썼던 부분은 그거였어요. 그 저희 첫 번째 모의고사를 쳤을 때 그게 교육청에서 실시한 3월 모의고사거든요. 그게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이 그때랑 똑같이 전국 교육청에서 3월 모의고사라는 걸 치는데 그 성적이 현과 중앙현관의 1, 2, 3학년 1등부터 꼴등까지 다 붙었어요. 그래서 그 엑셀 표로 그 1등부터 끝등까지 붙어 있던 장면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야만적으로 느껴지는 너무 거예요. 야만적이죠. 네, 그게 1등하는 사람한테는 자부심일 수 있겠으나 네. 이게 뭐 한 200등만 넘어가도 사실 부끄럽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 마지막 등수의 아이의 이름을 전교생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누군지를 몰라도. 네. 그래서 그 야만성을 느끼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내내 보냈었고 네. 그 작중 배경이 청운반, 심화반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1등부터 30등까지는 뭐 스카이에 가기 위한 그런 반이고 뭐 몇 등부터 뭐까지는 뭐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다녔던 구에 있는 거의 모든 학교에서 그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지금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놀랐던 게
그 10대 독자들의 인스타그램으로 DM 메시지를 음. 받을 때가 있는데 네. 작가님 지금도 네. 지금의 고등학교 풍경과도 거의 같다고 음. 이렇게 두발 규제가 뭐 이렇게 밀리고 뭐 그런 걸 제외하면 놀토 이런 것만 제외하면은 지금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희 때는 이제 체벌과 네. 그 두발 규제가 매우 전국적으로 강력했던 때라서 진짜 소설에 나오는 것 소설에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해요. 뭐 전교 단위에 두발 검사가 들어가고 근데 막 중간에 바리깡 들고 그 샘플 케이스로 몇 명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 네. 중간을. 그래서 너네 머리 안 잘라면 내일 이렇게 될 줄 알아라. 이렇게 그런 일들이 뭐 몇 달에 한 번씩 일어났었고 여자애들도 가위로 이렇게 머리 여기 잘리고 그래서 막 그 똑단발 강제로 잘리게 되고 막 그런 일이 그런 야만성은 네. 지금은 없죠. 저는 사라졌다고 아 너무 봐요. 다행이죠. 네. 그리고 그 야만성은 저 때까지는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지금 또 이제 학부형 네네. 그런데 시라고 요새는 네. 없는 것 같아요. 아유 다행이에요. 너무 진짜. 다행이에요. 저희 때는 뭐 이를테면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땅이 맞아서 고막 나오고 이런 일이 몇 네, 달에 한 맞아요. 번씩 막 일어났어요. 네. 그래서 그 집 막 학부모가 찾아오고 막 음. 고소한다 이런 것도 네. 비일비재했고 네.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서는 사실 너무 일상적인 일이라서 내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 저는 이제 따기를 맞거나 정말 심각하게 당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계속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됐구나라는 걸 후에 깨닫게 됐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증언하고 이랬다는 걸 쓰고 말리라라는 당위성이 점점 대학교 들어가고 뭐 계속 작가가 되고 계속 차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시절의 이야기를 네. 내 소설에 꼭 써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20대에 하신 거예요? 네. 그 제가 이제 2016년에 문학동네 신인상 받으면서 네. 처음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대학원은 2014년부터 다녔어요. 그 문해창작대학원. 원래는 제가 그냥 일반 학과를 나왔거든요. 뭐 불문학과를 졸업했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대학원에 들어갔고 그때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예, 그때 단편을 쓰면서는 주로 동시대 얘기,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그런 일들을 많이 썼다면은 장편을 구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네.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문학동네 작가상이나 뭐 문학동네 대학문학상이라고 해서 한 300매에서 500매 정도의 경장편을 대상으로 하는 상들이 막 많았고 생겨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써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2014년쯤에 처음으로 이 소설의 핵심이 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깃털이 막 나부끼는 예, 그 주인공 둘이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네네 도시를 질주한 어떤 90년대 레트로풍의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가장 먼저 썼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10대들의 어떤 통증을 다룬 이야기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쓰다가 한 100매 정도 쓰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 이유가 또 청소년 소설을 써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클리셰를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유치해지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솜씨가 아니면은 좀 세련되고 담담하게 쓰고 싶은데 자칫하면은 내가 너무 많이 봐왔던 얘기거나 너무 유치한 얘기처럼 흘러가 버려가지고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못 쓰겠다. 조금 더 잘 쓰게 되고 네. 공력이 쌓이면 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어놨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단편 작업, 중편 작업을 하면서 뭐 등단도 하고 단행본도 내고 그러면서 첫 번째 장편 소설은 내가 꼭 이거를 쓰고 말리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죠. 머릿속에는. 그것도 다른 시기도 아니고 10대 시절에 내가 겪었던 야망과 어떤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었어요. 네. 정말 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박수. 박수. 셀프 박수를.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이전에 우럭한 점, 기타 등등의 작가님의
작가님의 그 유머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네. 심지어 작가님의 소설에 나오는 어머니 네네. 그쪽 전작에서는 어머니가 카톨릭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 신자로 나오는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맞나요? 그 개신교 신자로 나오는 캐릭터도 있고, 그쵸? 카톨릭도 있고 뭐 여러 막 가지. 섞였나요? 네. 그 어머니의 캐릭터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그 음. 어머니들의 대표성이 있으나 굉장히 개별적으로 귀여운 캐릭터를 네네. 만들어내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보면 늘 튀는 여성 캐릭터가 또 나오잖아요. 네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막 깔깔 웃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좀 슬펐다가도 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방방 좀 떠 있고 쾌활하다, 재미있다 그런 거였는데 사실 1차원이 되고 싶다는 제가 읽기 전부터도 사실상 굉장히 긴장하고 읽었거든요. 뭔가 표지를 보면 표지 보여드릴게요. 그 표지부터 뭔가 약간 우수에 차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야기가 뭐 시신이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인데 이전에 작가님이 우리에게 뭔가 팡팡 터뜨렸던 그런 유머가 사실상 1차원이 되고 싶다엔 다 사라졌다? 되고 싶어. 아, 네. 네. 어미가 조금. 네, 1차원이 되고 싶어에는 네네. 다 다 사라지진 않잖아. 싹 뒤로 사라지고 어떤 느낌이었냐면 계속 굉장히 집중해서 읽었어요. 네네. 집중해서 하루에 다 끝냈거든요. 며칠을 계속 읽었었던 게 아니라 네네. 하루를 날 잡고 딱 읽었는데 그 동안 계속 슬펐어요. 그래서 슬프게 시작해서 내내 슬펐고 끝까지 그 색조에서 저를 놓아주지 않았던 그런 작품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랬지? 직장인들의 이야기나 동년배들의 이야기를 썼을 때는 사실상 되게 즐거웠단 말이에요. 뭐 어려움이 늘 주인공에게 닥쳤지만 그들이 되게 괜찮았거든요. 건강하다고 생각했었고 근데 이 친구들은 다 너무 고통에 차 있고 너무 힘들고 슬프고 그래서 늘 계속 조마조마한 거죠. 어떻게 될까 봐. 주인공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될까 봐 네. 내내 걱정하면서 네네. 그렇게 읽었어요. 그게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전의 소설 속 캐릭터들은 성인이고 어떤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웃음으로 그렇죠. 네. 넘길 수 있을 정도의 내적인 힘이 있는 아이들이고 네. 또 그만큼의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네. 10대라는 시기는 내게 닥쳐오는 불행이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인물들이 처음에 사실은 발랄하게 시작하잖아요. 이 뭐 밸런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어떻게 주면 좋을지 막 고민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 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네. 그 모든 감정들과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처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고 이 모든 순간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웃음이나 어떤 다른 방어 기제로 돌려버릴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죠 아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불행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화자의 이제 1인칭 시점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또한 이 시기를 대하는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게 더 가볍게 쓰고 싶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이때는 진짜 절벽 끝에 서 있는 그런 기분이게 없겠다 이 인물들이. 그리고 나 역시도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먼 곳에서 보면 이 이야기는 그냥
10대들이 서로 좋아하고 뭐 배신하고 이런 얘기는 사실 흔하다고도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별게 아니라고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이게 10대이기 때문에 그런 취급을 받고는 하는데 진짜 세밀한 카메라를 들이대고 보면 정말 너무 큰 비극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소설의 어조에서도 계속 묻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도 이 소설이 이전 소설집들과 너무 다르더라고요. 네. 네. 그랬어요. 맞아요. 뭐 의도를 했다고 보면 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완전히 그 10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그 분위기에 흠뻑 젖은 채로 작업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괴로웠어요. 되게 사실.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뭔가 너무 돌아가기 싫은 순간을 좀 계속 돌이키는 느낌이라서 네. 되게 괴로웠고 특히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작가님은 어떠세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싫죠. 싫으시죠? 저도 사실은 단 하루도 돌아가기 싫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왜 내 인생 호시절이었고 그때 너무 그립다. 그런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네, 네. 왜 그래요? 몰라요, 저도. 제가 그런 애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 애들이 정말 있더라고요. 너무 재밌었고 네. 내 세상 같았고 돌아가고 싶다 그러는데 뭐 더 심플했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작업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걸 증언하겠다고 네. 마음먹었으니까 더 충실히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공부하고 그 시절로 젖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감정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2번 고등학교 생활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문학동네 연재하신 거로 아는데 네네.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았을까요? 상당했어요. 상당했고.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간 연재였거든요. 네. 주간 문학동네 웹 플랫폼 연재를 해가지고 3월부터 8월까지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 사는 꼴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때 막 그 고정적으로 교양 프로그램에 나가고 있었어요. 네. 돈 벌려고. 근데 그러는 와중에 또 이제 거기서 하는 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역사 관련 프로그램에 나갔었는데 네네. 역사적 공부도 해야 되는데 또 주간 마감은 매주 닥쳐오고 네. 근데 또 만만치 않은 분량을 써야 되는데 이게 너무 심정적으로도 너무 괴로운데 앞에서 가서 막 깔깔 웃고 막 뭐 대외 네. 활동하고 애들 가르치고 이러다가 네. 또 집에 들어와서는 또 이거를 막 다시 우울해지고. 세상 10대로 돌아가가지고 네. 막 세상 막 미칠 것처럼 난리를 치고 이러니까 어. 진짜 좀 약간 인지 부조화가 오고 그래서 좀 많이 괴로웠고 네. 뭐 어떻게 지나간지 기억도 진짜 잘 안 나요. 그냥 항상 그 주변이 말하기를 항상 너무나 징징댔고 너무나 표정이 어두웠다. 카메라가 켜져 있을 때 빼고 마이크가 켜져 있을 때 빼고는 북상 그 자체였고 네. 뭐 친구들도 아예 못 만나고 그렇게 지냈어요. 징징은 어떤 식으로 되세요? 그냥 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네. 죽고 싶다. 너무 괴롭다. 이거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자신이 없다부터 네. 시작해서 뭐 네. 등등등 이런 걸 하고 네. 그리고 그때가 이제 한창 코로나가 난리가 났을 때였어요. 초반에. 그 2000년 초부터 20년 초부터 20년 8월 달까지니까 네. 그때 지금으로 생각하면 너무 웃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가 7,000명 막 8,000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는 막 한 100명, 200명만 네. 나와도 나라가 그러면 뒤집어지고 그쵸. 예, 막 온 확진자가 동선이 공개가 되고 네.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이제 막 방송국에 나가서 마스크를 벗고 일을 하니까 이거를 제가 술 마시러 놀러 가거나 친구들을 만나러도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확진되면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니까 네. 그 너무 무서워서 네. 그래서 6개월 동안 아무도 못 만나고 막 맨날 전화통 붙잡고 혼자 있으니까 외롭다. 그래도 전화할 친구가 있어서 전화할 친구 좋네요. 있어요. 예. 친구 많으세요? 친구 네 많은 것 같아요. 그 언제적 친구예요? 그 시기별로 다 있어요. 시기별로 다 네. 골고루 있으세요? 제 인생 잘 산 것 같아요. 잘 사셨네요. 아니 저는 원래 그러니까 작가들이 예전부터 네. 그게 좀 이상했던 게 네.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옛날 작가들은 그렇게 자기 친구가 없고 뭐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고 막 인터뷰만 나오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선배 작가들 보면 지들끼리 잘 놀거든요.
뭐 친구 없다고 맨날 그렇게 앓는 소리 막 되게 뭔지 알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서 막 고립되고 막 우아한 문학가이냐, 막 혼자 사색에 젖은 문학가이냐 자꾸 그러는데 네. 다들 친구 많아 보여요. 근데 저는 그 솔직하게 말하려고요. 네, 그래서 네. 친구 그냥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안 친구들도 가끔 연락하고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도 제일 친한 친구 아직도 있고 그 친구가 사실 변호사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소설 속에 이제 아, 어떤 인물이 변호사가 네, 되잖아요. 테란이. 예, 예. 비밀이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 정도 스포일러는 사실 상관없죠. 네, 네. 예. 그 테란이라는 인물이 변호사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그 친구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그래서 뭐 2004년에 뭐 사기치면 어떻게 해야 됐냐, 네. 뭐 어떤 경쟁률이 어떠했냐 이런 걸 잘 알려줬고, 네. 뭐 또 대학교 때 친구들도 아직도 주기적으로 보고 이제 제일 징징을 잘 이해해주는 친구는 아무래도 작가 친구들. 아, 예,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이 연재를 했던 네. 분들이 저랑 친한 작가분들이 동시에 연재를 시작했어요. 아, 동시에 연재를 하시는 분들끼리는 어떻게 따로 연락을 하세요? 전화로. 원래부터 뭐 이를테면 정세랑 작가님 같은 경우 정세랑 작가님이랑도 친하시군요. 네네네. 그때 그 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조금씩 마주치다가 아. 막 서로 취향이 비슷해가지고 네. 이제 뭐 번호 교환하고 있다 그럼 같이 연락하고 지냈는데 네. 마침 주간 문학 동네 같은 시기에 연재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누나 이거 안 쓴나 안 힘드냐고 얘기하면 누나 입 다 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 끝까지. 얄미워라. 그러니까 워낙 성실하시고 어. 또 이제 드라마 작업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 미리 다 써놓는 아, 스타일이세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조언도 많이 듣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연재하면서 챙겨봐 주셔가지고 제가 후반부 쓸 때도 도움을 진짜 많이 주시고 또 누가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작가분은 최은영 작가님. 네. 최은영 작가님도 문학동네 딱 같은 시기에 작품 연재 시작하셨거든요. 네, 네. 밝은 밤이라는 작품 네. 연재 시작하셔서 근데 그날 저랑 똑같았어요. 처지가 아무 써놓은 게 없는 상황에서 연재를 시작해가지고 네. 둘 다 맨날 거의 불행 배틀했죠. 죽을 것 같다고 어. 마감하다 죽을 것 같고 막 오늘은 몇몇 썼고 뭐 카페도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갈 데가 없고 진짜 네. 연재하던 중간에는 네. 너무 심하게 그 코로나 때문에 네. 아예 카페 영업이 금지가 돼가지고 저도 카페에서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구석에서 막 나가지도 않고 막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그 집안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약간 그 분리불안 있는 강아지처럼 계속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전화도 했다가 네. 막 그렇게 연재를 해서 네. 예, 그렇게 썼습니다. 네. 아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친구 많아요. 예, 네. 친구들 안녕. 친구. 친구들, 원주 친구도 있어요. 용성 안녕. 보고 있어? 아, 그럼 이따가 끝나고 만나십니까? 아니 원주 지금 나 서울 살아요. 원주에 일자리가 많이 없나 봐요. 애들이 왜요? 우리 혁신도시 있는데 혁신도시에 그러면 많이 안 들어왔나요? 많이 혁신적이지 않았나? 왜 이렇게 서울이 다 좀 더- 올라왔지? 네, 일자리 많이 마련해. 네, 봐야 될것 원주 같습니다. 시장님 일자리 네, 대책 네, 마련해 부탁드립니다.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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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또 들어올 수 그렇죠. 있도록 다시 원주로 돌아와도 이제 좋은 직장이 있으면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갑자기 원주 디스한 건 아니고 너무 좋은 동네죠. 예. 네, 제가 막 정말 그 박상우 작가님 너무 재밌으셔서 막 거의 워밍업 없이 지금 막 달려왔는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쓴 문구가 있어요. 네. 거의 초반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 대한 묘사거든요. 맹물에 겨우 시럽 한 방울을 탄 것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은 소설을 읽지 않더라도 딱 어떤 사람인지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맹물에 겨우 시럽 한 방울을 탄 것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1차원이 되고 싶어의 주인공이 스스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묘사해요. 네. 그런데 저는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는 사람의 심리가 무엇일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맹물에 시럽 한 방울을 탄 것 같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늘 인식해요.
내가 남과 다르다. 음. 나는 저 사람이 절대로 될 수 없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남과 다른 것이 특별하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 남과 다른 것이 나에게 치명적인 오류이고 치명적인 약점이기 때문에 그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16에서 17살의 그 시기가 소설의 주요 시기인데 그 시기를 16, 17이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 거죠. 지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상상하면서 되게 괴로웠어요. 이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면 참 괴로운 게 많잖아요. 네.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일단은 실제로 그 많은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에 저는 10대들이 네. 읽었으면 좋겠다는 네, 맞아요. 얘기를 언제나 했거든요.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소설은 아니지만 청소년 소설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일단 대부분의 10대들이 저 모르겠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도 보편과 어떤 그 일반적인 모습 안에 섞여 들어야 된다는 그 또래 집단에서의 그 논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공포심을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화자 같은 경우는 퀴어인 인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남성 사회에서 특히 퀴어라는 점은 굉장히 큰 약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악착같이 가리고 보편에 속하기 위해 더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 감정이 보편적이라고 믿었던 건 역시나 그런 10대의 특성 때문이겠죠. 이게 또래 집단의 삶의 대부분 중심 가치를 두고 네. 뭐 여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은 친구들이 다 막 토마토 선크림 쓰고 틴트 바르는데 나 혼자 안 하고 다니면 되게 소외감 느껴지고 불안하잖아요. 그게 다 있거든요, 정말. 제가 10대 때 저도 그랬어요. 또래 집단에서 남들이 다 바지 줄이고 다니는데 저 안 줄이고 다니면 너무 도태된 것 같은 느낌 들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이 주인공이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점들이 두드러졌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말 소수의 자기 메이저리티를 다 갖고 있는 어떤 학생들이 아니면은 약점들을 다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너무 가리고 싶고 그게 막 되게 행성처럼 커다랗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을 공들여 묘사를 했고 또 많은 독자분들이 나도 그런 감정을 느꼈었다. 이게 퀴어인 분들은 당연히 느꼈고 그게 아닌 분들도 그냥 일반 뭐 헤테로섹슈얼인 분들도 10대 때 나도 그래서 되게 괴로웠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게 결국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내가 집 좀 가난한 거 너무 숨기고 싶고 또 뭐 다 떠나서 이런 게 많잖아요. 내 외모적인 결점도 숨기고 싶고 막 별로 뚱뚱하진 않고 별로 다리 굵지도 않은데 다리 막 착같이 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애들 중에서 자기 막 털 많은 거 가리고 싶어서 아무리 막 더워도 죽어도 긴 바지만 입는 애들도 있었거든요. 네, 그 있었어요 실제로.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부끄럽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자신의 어떤 결점이나 약점 같은 것들을 악착같이 가리고 싶고 최대한 또래 집단의 어떤 지배 논리에 내 자신을 맞추고 싶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참 특이한 캐릭터가 또 나옵니다. 테리. 그 작가님한테 질문을 드리자면 여러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그래도 가장 살가운 인물, 가장 그래도 내가 좀 더 마음이 가는 캐릭터 있으세요? 그게 매일 기분 따라 다른데 왜냐면 모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 네. 글쎄요 오늘 기분에서는 역시 문희라는 캐릭터가 저는 제일 좋아요. 아, 문희를 좋아하시는군요. 네네 문희가 좀 무책임하고 대책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러놓고 보고 지금 보니까 문희가 작가님과 상당히 닮은 것 같네요. 전혀 저는 아니에요? 그런 성격 아니고
네. 네. 즐겁잖아요. 문희는 그래도. 저 즐겁지 않아요. 음. 혼자 가면 집에서 맨날 울고. 네. 농담이고요. 즐겁죠. 즐거운데 그때 저는 그렇지 못했죠. 10대 때 저는 화자나 희영이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제 캐릭터는. 예, 뭐 네. 친구들한테 질투도 많이 하고 네. 막 욕심도 많은데 막 뜻대로 잘 안 되니까 너무 막 괴로워하고 그런 적이 더 많았고 근데 제가 제일 그렇기 때문에 문희란 캐릭터를 지금도 그때도 제일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문희가 가진 어떤 단순함, 감정의 단순함이 있잖아요. 네. 좋아하니까 좋아. 따라간다. 네. 쫓아가서 고백한다. 네. 이런 거 그런 거는 진짜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네.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를 네. 이제 감정의 프로세스가 조금 단순해야지 가능하거든요. 생각은 많고 좀 쭈그려져 있으면은 그렇게 안 돼요. 막 네. 천 가지 만 가지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문희를 너무 사랑하는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쓰면서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문희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활기가 생기고 그렇죠. 아빠 엄마한테도 막 확 질러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너무 좋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마음이 가는 친구가 저는 테리였어. 그렇죠. 네. 테리가 테리라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 찌질하다. 보통 우리 10대 친구들이 그냥 쉽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찌질하다라고 한눈에 봤을 때 보일 수 있게끔 나오는 인물인데 사실 테리는 제가 봤을 때 정말 순수한 것 같거든.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다. 그런데 이 친구를 보는 나의 마음이 되게 나의 마음이 나중에 복잡해지는 그 과정이 저는 상당히 이 소설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테리는 그냥 맹물처럼 나와요. 진짜 처음에 맹물처럼 얘가 고민은 있는 거니? 생각은 있는 거니? 정말 네 처지는 괜찮은 거니? 마치 괜찮은 아이처럼 나오는데 그런데 갈수록 아닌 거고 좀 더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서 윤도나 문희 같은 캐릭터는 강한 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작가로서 쓰실 때 오히려 좀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테리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기가 이 친구의 감정을 따라가고 이 친구의 가 벌이는 일들을 만들었을 때 훨씬 더 복잡해지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확하세요. 너무 정확하시고 테리가 정말 투명한 캐릭터잖아요. 근데 그 투명함이 아무런 더러운 것들을 당하지 않아서 닿지 않아서 투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테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투명함과 천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 내면에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그의 불행을 쓸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면으로 다루기가 힘들어서 언제나 카메라를 좀 측면에 두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쓰는 작가인 저도 이거를 정면으로 보여주게 된다면 일단은 너무 선정적이 될 것 같고 또 너무 뻔해질 것 같기도 하고 폭력의 양태가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등장할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 자꾸 드는 캐릭터였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이 엄청 쓰였고 마지막까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래서 보신 바가 너무 정확하세요. 아무래도 소설 쓰시는 또 작가분이시니까 작가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제일 쓰이는 캐릭터예요. 사실은 출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인터뷰에서도 그 말을 했거든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아끼는 캐릭터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저는 테리이고 또 제가 제일 처음 나갔던 팟캐스트가 그 황정은 작가님이 진행하신 체키라웃에 나갔어요. 그때도 황정은 작가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테리라는 캐릭터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예쁜 얼굴을 붙여줬다고, 제일 대입해줬다고.
근데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가장 예쁜 얼굴을 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가장 단단해져 있는 캐릭터이기를 바랬어요. 네. 어떤 죽거나 바스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썼는데 네. 결과는 책을 읽어보시면은 나온다는 거. 나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 네. 리액션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춘희님께서 두 분이 주고받는 이야기 너무 재밌어요라고 말씀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디프레션 프로블럼, 우울 문제를 겪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상영 작가님 뒤늦게 들어왔네요. 너무 팬입니다. 하모니리님께서도 저도 고등학생 때로 단 하루도 돌아가기 싫어요. 절대로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지금 많이 신청하고 계신데 이제 여기 리액션 해주시고 또 질문 남겨주시면 이따가 또 대답해드리는 시간 있으니까 또 유튜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작가님 지금 팟캐스트 진행하신 그게 딱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네. 딱 방송에서 제가 약간 벌써 쪼가 있죠 이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네요. 막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신가요? 네, 저도 너무 흥겹습니다. 네, 춤을 출 것 같아요. 저는 희영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건 진짜 완전 아닐까? 그건 엄청 스포일러인데. 네, 그런가요? 형이 하는 모든 말이 다 스포일러인데요. 네, 그러면 안 할게요. 희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당당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소설에는 당당하지 못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내가 떳떳한 인물, 태어나서 지금 16, 17을 사는데 가장 건강하고 신나게 살아야 될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즐겁게. 그런데 이 친구는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에 당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죠. 반면 어떤 친구는 내가 누구를 좋아할 수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성적 정체성도 확실하게 밝힐 수 있고 내 점수가 얼마인지 내 부모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집에서 사는지를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랬을 때 늘 나는 숨겨야 될 게 너무 많고 난 이 아파트에 위장 전입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곳에서 산다고 얘기하는 것도 꺼려지고 나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두렵고 이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바로 옆에서 당당한 친구가 있다고 쳤을 때 저는 이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물론 소설에서는 작가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쓰시지 않으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독자로 읽었을 땐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안과 밖의 이야기다.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청소년이었을 때도 난 아웃사이더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난 아웃사이더야. 스스로 난 아웃사이더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내가 어느 서클 안에 들어가지 않아. 마치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난 아웃사이더야. 그리고 난 아웃사이더인 걸 즐겨. 난 괜찮아라고 마치 쿨한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공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과 밖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쳤을 때 저는 우리의 주인공인 나는 늘 바깥에서 서성이는 사람이고 문이나 뭐 희영이나 이런 친구들은 그냥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그냥 태생이 그냥 안에 있었던 사람. 그러면 안에 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난 권력이기도 하고 기득권이기도 하죠. 늘 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은 바깥에 내지는 가장자리에 그 선 위에 누가 서 있는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10대의 특성인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성이 한없이 보편에 가닿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한없이 고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그 양가적인 마음이 결국엔 같은 줄기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특별해지고 싶은데 동시에 너무나도 그 보편의 어떤 것들에서 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주인공이 느끼는 그 어떤 감정들, 소수성들, 나의 약점이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주인공 역시도 말씀하신 대로 바깥의 인물일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인물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뭐 문이란 인물 역시도 자기가 어떤 뭐 그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잘 사는 집에 속해 있고 그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메이저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뭐 여성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장자인 오빠에게 밀려서 느꼈던 어떤 소수성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밖에도 뭐 문희 역시도 퀴어인 점 때문에 네. 학교에서 느꼈던 그런 쪼그라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은 주인공 화자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고 그러니까 저마다의 소수성을 갖고 있고 사실은 10대라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불행에 취해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취해 있어서 서로의 불행을 까지 가닿을 여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비극들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쓰면서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소설 속 인물들이 사실은 뭐 퀴어이건 퀴어가 아니건 간에 저마다 소수성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있고 그것들을 서로가 서로의 어떤 약점들을 봐주지 않고 자신의 고통을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떤 형태의 서사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 당시를 제가 이제 이 소설을 쓰면서 많이 생각하면서 10대 때 친구들에게 연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대 시절 내가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놀랐는 게 자기가 느끼기엔 되게 평범하고 너무 잘 웃고 잘 지내는 애처럼 보였다. 그래서 네가 이런 감정을 느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공부 잘하는 친구나 뭐 저희 집이 10대 때 되게 어려움이 많이 겪었었어요.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모님께서 막 어떤 사업적 부침이 많이 심했어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토대에서 자란 것 같고 문제없이 막 상급 학교에 진학했던 그런 친구들 역시도 제가 몰랐던 어떤 고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유해서 이 소설에 녹여낸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타로 책방님께서 이 책으로 토론을 했는데 함께 하신 분들이 대구, 울산, 포항이라서 다들 완전 공감하셨대요. 동성로랑 캔모아 이런 거 나올 때 다들 깍했어요. 하모니 리님께서는 윤도가 너무 미웠어요. 근데 또 이해도 가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리액션 좀 해드렸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여기 소설에 이제 또 시내라는 곳이 등장을 하죠. 원주 시내도 있죠. 원주 시내는 어디인가요? 원주 시내가 어딜까요? 저는 없나요? 저는 제가 시골에 살아서 나오면 다 시내거든요. 그래서 따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원주 시내 그래서 중앙시장 있는 쪽 그쪽인가요? 이 시내죠. 맞아요? 어디가 시내죠? 그러니까 무실동? 무실동? 무실동이 시내예요, 선생님. 무실동이라는 곳이 원주에서는 시내라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서울 처음 올라가고 놀랐던 게 서울에는 시내라는 개념이 조금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홍대면 홍대, 뭐 이대면 이대, 뭐 이를테면 신촌이면 신촌, 뭐 강남이면 강남 이런 식으로 동네 이름이 있지 시내라는 하나의 그 어떤 그 도심이 없고 그래서 좀 신기했거든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성로가 딱 그 중심이에요. 도심이고 여기서는 무슨 동이라고 했죠? 무실동? 중앙동 아니에요? 중앙동. 네, 시내 중앙동. 중앙동. 예. 보통은 중앙로 중앙동이 네, 네. 시내죠. 저희 네. 대구도 동성로 옆에 바로 중앙로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지방 분들은 네. 이제 뭐 부산은 서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딱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캔모아 저희 때는 진짜 프랜차이즈 카페가 스타벅스도 거의 없었고 캔모아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저 10대 때만 해도. 아,
그래서 이제 10대들이 모이는 그 시내 같은 네. 곳이나 아니면 대학가 앞에 이런 데는 무조건 2층이나 3층에 캔모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그네를 한 번쯤 타줘야지 이제 10대 된 도리를 다 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다. 아, 네. 네. 그때 대구 시내에는 대구시 전체 스타벅스가 한 개인가 두 개밖에 없었어요. 2004년 그쯤에는. 근데 지금은 뭐 말도 못하죠. 엄청 한 100개 넘지 않을까요? 뭐 예,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곁다리 토크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도 사전 질문 받은 거를 풀어볼까 합니다. 좀 예민한 질문입니다. 퀴어 문화를 대표하는 작가 중 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작품을 집필할 때 영향을 안 받는지요? 영향이라요. 영향이라는 단어가 참 포괄적이네요. 근데 영향을 받죠. 그 어떤 의미에서든 퀴어 소설을 쓰고 있으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어떻게 읽힐까, 또 퀴어 당사자들에겐 또 어떻게 읽힐까를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읽을 때는 어떤 그 소재나 뭐 이렇게 그 하나의 장르 같은 걸로 구별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할 때나 읽을 때 그렇게 만들곤 하는데, 쓸 때는 그냥 이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인물들의 상태에 좀 이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퀴어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것은 이제 쓰기 전이나 쓰고 난 후에 오히려 많이 하는 것 같고, 쓰는 동안에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최대한 그 상황에 대해서 더 재밌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런 걸 느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어떤 카테고리를 묶는 게 아닐까. 아예 저는 이제 퀴어 문학이라는 그런 것이 굳이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나?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유통적인 측면에서 뭐가 메이저리티인가에 대한 증명인 거죠, 사실은. 이렇게 이를테면은 뭐 여성 소설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그 구획이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있어요. 에? 아직도 있나요? 아직도 있긴 하죠. 여성 그래요? 소설이다라는 표현을 뭐 신문지상으로도 쓰고 네. 그러는데, 이를테면 남성 소설이라는 카테고리는 또 없잖아요. 그쵸. 근데 뭐 퀴어 문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비퀴어 문학이라는 카테고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런 반증인 거죠. 무엇이 메이저리티인가라는, 그렇죠. 네. 중심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유통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런 거를 모아놓으면은 또 좋아하는 분들이 비슷한 거 찾아보고 싶으면은 또 좋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양가적인 마음이에요. 참 그렇게 네. 안 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데, 네.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려야만 한다라는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작가 생활한 지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진짜 오질나게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지다는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네. 진짜요? 네, 오지다 표준어예요. 오지다, 조지다 다 표준어예요. 무슨 뜻이에요? 오지다, 우리가 아는 그 뜻. 오지다. 좋다는 조지다도 조지다라는 뜻이에요. 네. 표준어였답니다. 오지다는 아주 심하다 뭐 이런 의미죠. 오지게 그렇게 행동했다 뭐 이렇게. 네. 예. 조지다는 조지다라는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도 오지고 조지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오지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이제 막 데뷔한 지 1년 됐는데 네. 막 어디만 가면 퀴어 타령하니까 좀 피곤했어요. 네. 좀. 근데 이제는 한 5년 차, 6년 차 되니까 네. 그런 얘기 좀 덜하고 이제 진짜 저도 요만큼은 이제 작가 이름값이 조금 생기니까 그냥 박상영 소설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박상영. 네, 네. 박상영이라는 장르 뭐 이런 네. 얘기 해주실 때마다 너무 좋고, 앞으로도 그게 제 목표죠. 이제 이게 어떤 주제의 어떤 소설이 아니라 그냥 박상영 소설이다로 불리는 게 작가로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네. 네. 막 샘날라 그러네요. 네. 네. 샘 내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은 제가 막 샘날라 그러는 게, 저는 소수성을 느끼거든요. 아까 개개인이 다 자신만의 소수성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정말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막 질투심이 막 유발이 되는 게, 박상영 장르다, 그렇게 불리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이젠 어느 정도의
그 메이저러티를 음. 획득하신 분의 발언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네. 그럴까요? 어떠세요? 뭐 모르겠어요. 네. 그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말도 못하게 좋죠. 그러니까 네. 어. 그럼 과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소수자성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뭐 지금도 그건 똑같죠. 소수자성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인간 박상영으로서 네. 소수자성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로서 내가 소비된 측면에서 네. 그런 거죠. 이제 과거에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제가 무엇이고 그 키워드가 뭔지를 계속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저는 이 사람과 이 상황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좀 덜하고 네. 이 사회적인 문제나 이 소설을 통해 도출되는 키워드에 대해서만 계속 물으니까 네. 진짜 한국 사회 키워드 이렇게 사나요? 이렇게 저 이런 질문을 저한테 물어보니까 네. 저는 그 사회학적으로 그들 어떻게 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다는 생각이 네. 들었다면 네. 이제는 조금 더 소설 내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 전에 저에게 했던 그런 질문들은 이제 생략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게 작가로서는 제 어떤 발전이라고 느끼죠. 스스로는 좀. 네. 그리고 제가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퀴어 소설을 쓰시고 그래서 가능했던 일이죠. 그래서 어떤 뿌듯한 마음도 있어요. 제 스스로 혼자서 이뤄낸 게 아니고 네. 그 유행이라고 할 만큼 많은 분들이 쓰셨잖아요. 그 중에서 아주 열심히 그런 소재의 소설을 생산해낸 사람 중 한 명으로서 네. 느끼는 자부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작가분들이 이런 걸 얘기할 때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끔 내가 열심히 쓴 부분이 있다라는 네. 점은 제 스스로가 공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거 말고는 뭐 네. 그게 바로 그 소설가의 시선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작가님의 소설을 봤을 때는 그냥 보편적인 한 명의 인간. 그렇지만 우리는 늘 빈틈이 있고 치명적인 실수를 하고 그리고 늘 우리 그 인간 자체로서의 결함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외감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고 그 사회의 그런 구성원들이 전체로 한 뭉텅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개개인으로 그 사람의 사연으로 보는 게 그게 소설가의 시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최근에 만난 그 학교 밖 청소년 요새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요. 작가님 때는 뭐라고 탈학교? 뭐 비슷하게 썼던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청소년, 네. 탈학교라고 얘기하는 게 더 네. 멋있을까? 학교 밖 요새는 또 학교 밖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똑같은 거. 그렇죠. 근데 한자어인가 한글어인가. 근데 그게 어떤 뉘앙스인가면 네. 이게 또 안과 밖을 나누는 단어가 되진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사실 나누는 거죠. 학교의 그렇죠. 이렇게 안과 나누는 밖을. 거죠. 예. 그러면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었는데 그 친구가 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를 제가 이제 어떤 인연으로 제가 도서관에 늘 출근을 하니까 네네.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친구가 가장 먼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작가님 제가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백신을 접종을 안 했는데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전시장에 함께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전시장에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백신을 못 맞으신 건가요? 그 장애 그래서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네. 그 고유한 결함들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또 큰 것이 여기 가서 걸리고 또 하나는 저기 가서 걸리고 그런 친구를 제가 봤을 때 네. 지금 오늘도 오셨는데 백신 패스를 하고 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들어가는데 네.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고
접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도 지금 안과 밖이 되게 갈리고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럴 때 우리는 근데 그건 또 조금 다른 문제지 않을까요? 정체성의 문제인 것과 네. 선택의 가능성의 문제인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서 네. 그러니까 장애 여부 때문에 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보행의 자유가 제한된다면 네. 그것은 장애 정체성의 문제에 가까운 문제가 네. 되겠지만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네. 백신 접종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정책적이고 선택에 대한 문제로 또 다른 문제니까 조금 구별해서 얘기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 네.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 제 생각은 그래요. 네네. 저는 작가님 생각이 듣고 싶었던 거니까.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그 개인의 자유죠. 선택의 문제고. 네. 근데 그것을 그 나라나 제도가 어떻게 규정짓는가는 또 그것의 그런데 나름의 그것이 문제고. 또 지금의 개인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그날 근데 그거를 장애랑 같이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질문하신 바에는 그게 조금 오해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한번 짚어드린 거고. 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론의 여지가 있겠죠. 이론의 여지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났었던 친구가 네. 딱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근데 그 이제 전에는 장애 여지 때문에 백신을 못 맞는 처지인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거죠. 네. 근데 사람이 네네. 되게 단순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네. 못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경우에는 두려워서 못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네. 그리고 그 분명히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보는 느낌은 이런 것들이 어떤 개개인의 어떤 입장을 되게 장벽을 높이고 있으면 누군가는 또 소외되지 않는가. 전 요새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수자성의 그 항목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친구를 만나면서 그게 저에게 확 올라오면서 네네. 굉장히 요새 저의 이슈가 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작가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지 않으셨나? 아니면 괜찮을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네. 수많은 내가 고유로 가지고 있는 어떤 소수작성 때문에 어딘가를 들어갈 수 없는 어떤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청소년기에 그것들이 온다면 그 삶은 좀 다르게 갈 수 있지 않는가? 그러면 적어도 우리는 많은 문들을 좀 없애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뭔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지금 또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안 그래도 그 네. 코로나 관련된 소설 연작 소설의 집필하고 네. 있거든요. 다음 책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계속 고민을 저도 갖고 있어요. 음.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 발생 초기 작년 초반에만 해도 진짜 전 국민적으로 확진자들의 동선을 공개하는 게 너무 당연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비난했고 사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어떤 무지 때문에 우리나라의 병이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만연해서 뭐 몇 번 고양시 몇 번 확진자 동선 공개 이러면 그냥 신문지상에 다 뜨고 뭐 카카오톡에 다 퍼지고 그게 너무 당연했던 시대였는데 그때도 저는 그게 되게 너무 이상했어요. 이건 이 사람의 사생활인데. 이상하죠. 예.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맥락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방역을 위해서 뭐 대의를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 개인의 자유와 어떤 선택권을 어디까지 우리가 제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되게 첨예하고 어려운 문제 같아서 제가 소설을 쓰면서도 그것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거든요. 지금 4편의 소설을 관련 네.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도 네. 저 역시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근데 작가의 역할이 사실은 네. 우리는 정책 집행자나 어떤 사회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내려주기는 힘들고 단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되지 않나 하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마음으로 이제 작품을 완성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가님과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네.
그러니까 질문은 우리는 계속 해야 되지 않나. 네네. 네. 주미주미님께서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백신을 못 맞는 경우는 예외자로 적용되지 않나요?라고 하셨는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으로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도서관에 백신 못 들어오세요? 패스라는 것이 그렇지 않고요. 어... 저는 공공 도서관에서는 어. 하물며 모두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백신 패스 적용을 철폐해야 된다 이렇게 전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면서도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 아예 못 들어오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접종을 일찍 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오는데 문제가 그래서 없었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가 뭘 느끼냐면 난 안전하다. 난 들어왔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밖에 있고 누군가는 밖에서 서성이게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소설가의 역할이 그 사람들의 삶을 아주 내밀한 삶은 그가 가진 고유성,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 소수자성을 우리가 상상하고 그들의 삶을 이해해내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날카롭게 주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 거죠. 과연 이래도 좋을까요? 라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다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막 수능과 관련해서도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수능 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런 문제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그리고 아프거나 너무 겁이 나서 못 맞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들을 위한 대책을 따로 마련해 놓고 백신 패스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선생님들과 제가 해보면 정말 생각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작가님 그게 문제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딱 느꼈던 건 그 나머지 이 메이저러치가 아닌 나머지 그 소수자들을 위한 공상을 계속하는 게 그럼 결국은 내 직업이구나라는 것으로 지금은 또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네. 또 코로나가 나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소설, 문학에 대한 시대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것도 어렵네요. 이 질문도. 글쎄요. 이거 저희가 안 했어요. 네. 독자분들의 많은 질문인데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으로서 저는 되게 많이 더 보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좀 특수성이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 서사 장르 종사자니까 저는 막 진짜 드라마 엄청 더 많이 보게 되고 책도 엄청 많이 보고 그러는데 이럴 때 저는 위로가 좀 됐어요. 사실은 그냥 집에 저는 또 이제 1인 가구이고 프리랜서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엄청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만나기가 힘든데 이 서사를 통해서 어떤 그런 관계적인 욕망을 좀 많이 대리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고 이럴 때일수록 전 연결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거든요.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또 다른 부분이 인간 어머니들을 그러니까 그 산모들은 자신의 아기를 직접 케어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낳자마자 자신의 아이를 케어할 수 없는 신체 구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그 생명을 생존시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란 반증이래요. 근데 이를테면 뭐 혼자 야생에서 살아가는 어떤 동물 같은 종류들 있죠. 뭐 햄스터인가 뭐 그런 애들은 혼자서 낳자마자 바로 케어할 수 있고 아무 도움이 없어도 그냥 기를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회성을 그 생물학적으로 판가름하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우리는 타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의미고, 근데 코로나라는 지금 전염병 시국은 우리가 타인을 벽을 치고 분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계별로 격상한다는 결국에는 최대한 남을 만나지 말라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단절되고 분열되어라라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전 서사 장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이 비록 창작자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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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에게도. 네. 네. 근데 그게 좀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렇게 왁자지껄 많이 모여서 놀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 죄가 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저는 20대 때 대학교 때 그게 전부였거든요. 같이 놀고 시끄럽게 놀고 막 그냥 그 거리에 속해 있고 이게 너무 좋았었는데 지금의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친구들은 그런 게 너무 힘들고 금기시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뉴스에도 막 뭐 이 시국에 이렇게 막 어디 가서 감성주점 가서 논다, 막 클럽 가서 놀고 홍대에는 막 불야성을 이룬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막 사회 문제, 사람 죽인 것처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참 한편으로는 정말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되게 너무 안타깝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그 사람들은 네. 그냥 논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진짜 놀고 싶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고 좀 복잡해요 마음이. 네, 우리가 예. 뭔가를 어떤 집단성으로 보면 되게 죄를 쉽게 씌울 수가 있어요. 막 조심 안 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백신 안 맞는 예. 것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정작 진짜 제일 많이 확진되는 데는 다른 데가 아니라 회사예요. 돈 벌러 나가는 사람들. 근데 네. 그 사람들 그러니까 확진자 자체를 어떤 단죄하는 문화도 전 그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질병은 병인 거고 병 걸린 사람인 건데 복잡해요. 진짜 복잡하죠. 예. 그래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잘 아는 분이 내 가족이 그랬다, 내 친구가 그런 상황이다, 내 친구가 지금 밖에 있다라고 상상하면 또 우리가 그것을 더 내 곁으로 데리고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주 디테일한 상상, 그 디테일한 상상이 사실 1차원이 되고 싶어에 굉장히 잘 드러나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소설이 다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코로나 이 시절에 사실 소설가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타인의 삶을 상상하고 그들의 삶을 추적해서 또 서사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한 개인의 얼굴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어깨가 무거우실 겁니다. 잘 써볼게요. 네. 그래서 빨리 내려고요, 진짜. 언제 또 나옵니까? 하고 싶은 말이 모르겠어요. 내년 중에 나올 것 같은데. 내년에도 장편이에요? 연작 소설로 또 네.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발표를 하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막 쓰면 쓸수록 더 가슴 답답해지는 거 아시죠? 네. 공부하면 할수록 더 네. 마음이 아프고 우리가 막 알고 있던 그 유명한 확진자들 있잖아요. 막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던 분들 그거 에피소드를 하나씩 조사해 보면 또 나름의 당위는 있고 그래서 막 마음이 진짜 되게 어지러워요 지금도.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봐야 좋을까 이러면서 지금 저는 또 되게 일찍 그 백신을 맞아갖고 3차 접종 대상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며칠 뒤면 전 맞게 되는데 이게 네. 막 이게 옳은 건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도 또 들고 뭐 아무튼 이거 한도 끝도 없죠. 얘기하다 보면 또 네. 이건 거의 막 밤샘 토론 얘기입니다. 예. 네. 다시 소설로 가보면 네. 제가 우리 1차원이 되고 싶어 너무 좋아하는데 불만이 하나 있어요. 네. 이제 또 긴장이 되시죠? 물 좀 마시시고. 네, 원샷 했습니다. 불만이 있는데 다 좋아. 막 제가 슬펐고요. 막 응원했고요. 막 긴장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보기에 이 친구들이 보니까 다들 공부를 잘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인공과 우리 주인공 친구들이 막 못난이가 안 됐으면 좋겠죠. 막 다 전교 1등을 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진짜 전교 1등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D시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다들 D시를 벗어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론 공부를
잘해서 너무 다행이었으나 한편 좀 어떻게 다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어떻게 다 맘만 먹으면 전교 1등을 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 제가 윤도를 안 미워해요. 윤도가 유일하게 전교 1등 D- 하지 못했잖아요. DC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D실을 벗어나지 네. 못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하지. 아, 윤도만 홀로 남은 것이? 형 홀로 남은 게 아니라 네. 아니 그 많은 아이들이 홀로 남아 있죠. 이 그쵸. 아이들은 네. 벗어나려고 하는 당위성이 네, 너무 맞아요. 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벗어난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 슬럼화된 D라는 공간을 음, 계속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떤 판타지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현실이기도 느끼기에는. 하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음. 그런 걸 또 느꼈어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음.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공부를 잘하는 것도 본인의 힘으로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죠.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적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소설에서는 그러니까 작가님 스스로도 판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래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공부를 하면 벗어났고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청소년들, 지금 우리 청년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난 전교 1등도 아니고 그냥 원주에 살고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그쵸? 어떻게 해요? 응. 아니 근데 막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는 방법을 찾으면 되지. 여기 이 친구들은 공부를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었잖아요. 아. 특목고 입시반에서 만난 애들이었으니까 그런 거고. 네.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왜 못 벗어나요? 직장을 구하면 되지 다른 시에서. 원주를 벗어나고 싶으면 다른 데서 구하면 되죠. 춘천에서 구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가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그런 신화가 존재하는. 그래서 소설의 초엽에 그게 등장을 해요. 어떤 그 공부를 통해서 뭐 신분 상승과 뭐 어떤 개천에서 용난다는 신화가 성립하는 거의 마지막 세대였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네. 소설에. 네. 그게 실제로 정말 그랬던 거죠. 제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88년생이고 07학번인데 어떤 00년대 학번 그 80년대생들 정도까지는 실제로 그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은 뭐 서울 수도권으로 진입한다거나 뭐 소위 말하는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집을 사서 뭐 생활을 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신화가 유효할 정도의 사회적 단계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지 않죠. 그건 너무 확실하고 네. 그 이후 세대부터는 무엇을 통해서도 그 어떤 안정성을 답보할 수 없는 사회가 됐고 그것은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단계와 정확히 일치하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 단계에 진입을 했고 전 세계적인 순위로 따지면 사실 뭐 GDP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로 볼 때는 이미 전 세계 10위권 내에 있는 선진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층의 변화가 너무 힘들어진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소설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죠. 지금 10대들의 이야기를 쓴다면 이런 결말이 나오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80년대생들의 뭐 00년대 학번의 얘기를 썼기 때문에 이런 판타지가 그래도 성립할 수 있는 때였다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는 저 역시도 요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1인 가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은 애써 빚을 내서 뭐 이제 30대 초중반에 집을 사놓고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을 사놓고 일찍 취직해서 이제 어떤 맞벌이를 하고 그런 친구들이랑 저랑은 뭐 경제적인 격차가 말로 못해요. 저는 아직도 그냥 원룸에서 전세 살고 있고 근데 거의 10배 넘게도 나거든요. 저는 한 번도 경제 활동을 쉬어본 적이 없는데 26살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10년 동안 그런 격차가 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되게 마음이 아픈데 이건 제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도 아마 뛰어넘을 수 없을 거예요. 이 격차는.
네, 뭐 무슨 벼락을 맞는 맞지 않는 한은 왜요? 그 베스트셀러 소설 몇 권 내면 격차 해소 안 됩니까? 그거는 정말 벼락 맞는 정도 확률이니까. 지금 그 정도로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10만 권 넘게 파는 소설 1년에 몇 권 안 나오잖아요. 근데 10만 권 넘게 팔아도 우리가 벌 수 있는 돈 1억이잖아요. 근데 1억으로는 원룸 전세도 서울에서 못 살거든요. 8평짜리 원룸도. 그렇게 따지면 이걸 10만 권짜리를 제가 10권을 쓰거나 100만 권짜리 한 권을 써도 서울 시내에 있는 아파트를 살까 말까 하는데 걔네들이 이미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버는 동안에 걔네들이 이미 돈 이만큼 버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은 아 죽을 때까지 내가 못 따라잡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 밑에 세대들은 오죽하겠어요. 아마 네. 영원히 뭐 어떤 안정적인 부동산이나 삶의 형태를 가지기 힘들 것이고 요즘은 취업도 공채 시스템이 없어지는 회사가 대부분이래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회 공헌의 차원에서 20대 대학 졸업생들을 무조건 몇만 명씩 대기업에서 뽑아갔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우리도 못 살겠는데 어떻게 뽑냐, 상시 채용하겠다, 필요한 인원만 뽑겠다 해서 그 채용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줄어들어서 뭐 서울대고 나발이고 어디고 할 것도 없이 취업이 못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게 디폴트가 된 사회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 대학을 들어간 저 때까지는 그냥 대학교 나오면은 어디든 취업은 할 수 있었어요. 어디든. 그러니까 뭐 그 업무의 형태나 뭐 엄청 안 좋은 직장인 경우도 많죠. 저도 그랬고. 근데 어쨌든 취업은 다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아예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것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이런 상황에 더 걸맞는 소설을 써야겠죠. 저도. 근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저 역시도 그렇고 제 아래에 있는 세대들 소위 말하는 젠 Z 세대들이 갖는 어떤 그 완결된 사회에서 겪는 허무감과 고통 같은 것들 얼마나 더 클까 나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마음이 아득해져요. 좀 그런 무한 경쟁에 던져져서도 아무런 무기 없이 그냥 세상과 맞닥뜨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은 안쓰러운 마음이 되게 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시죠? 작가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또 이제 자제분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네. 아니세요? 니들이 좋겠다 약간 그런 저는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냥 20대들 보면은 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요. 네. 네, 함부로 맞아요. 너무 불쌍했나? 네. 근데 저는 다 불쌍해요, 요새. 그렇죠. 다 불쌍하죠. 뭐 나이 들었다가 안 불쌍한 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 불쌍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살만한 것 같아 보니까. 그 질문 하려고 그랬어. 엄마랑 사이 좋으시죠? 안 좋아요. 요즘 한 달째 전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네. 엄마 소설 보셨대요? 나온 건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네. 말을 안 하거든요. 그 이전 소설은 다 보셨어요?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일단은 제가 여러 군데에서 밝혔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우럭한점 우주의 맛으로 대상을 받았을 때 임플란트 비용을 다 가져가셨다. 제 모든 상금을 700만 원 중에 600 얼마를 가져가셨는데 세금 제하고 전부인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제가 잇몸과 이빨을 해드렸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는 출간과 수상 소식을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절대 알리잖아요 실제로. 근데 엄마가 네이버에 자꾸 검색을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불행히도 제 출간 사실을 아시더라고요. 1차원이 되고 싶다 나왔네 이렇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되고 네. 싶다가 아니라 되고 싶어야 이렇게 작가님도 헷갈리네. 되고 싶다 나왔네라고 엄마가 얘기하셨다고. 예. 작가님께서 저희 어머니 같이 실수를 하셨다는 의미였는데 네. 제가 또 상기하게 그거예요 지금? 네 그거예요. 네. 예. 그걸 또 제가 또 한 번 더 짚어주게 만드셨네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나왔어 소설이니까 보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봤겠죠. 네. 호기심 많은 분이라서. 근데 진짜로 사이 좋으시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10분 이상 얘기하면 무조건 싸워요. 전생이 진짜 엄청난 원수였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내가 엄마한테 잘못을 했나 전생에. 나를 완전 쥐잡듯이 잡고 그러니까 가만히 두지를 않고 그래서 너무 괴롭고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괴롭고 네. 사실 이번에 싸운 이유도 그 제주도에 여행을 보내달라 그래서 네. 제가 돈 쓰고도 그렇게 욕을 처먹었답니다. 덜 쓰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제일 좋은 호텔 예약해주고 했는데 네. 뭐 아반떼 운전하기 편하다고 아반떼를 렌트해줬는데
어디서 그런 꼽을 요즘 누가 차키 꼽는 차가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엄마 세련되셨구나. 근데 좀 황당해가지고 그럼 차에 차키를 꽂지 뭘 꽂냐고 그러니까 요즘 다 스마트 키고 우리 이모 너네 이모들 보기 부끄러워 죽을 뻔 이러는 거예요. 진짜요? 개빡치는 거예요 진짜. 나 근데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다고요? 그 엄마가 딱 그러면 엄마 취향이 거기까지 올라갔구나. 따님이 잠깐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손서원 작가님 따님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그게 뭐가 재밌어요? 저는 제가 그럴 것 같아 진짜. 그럼 저희 엄마랑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보내주시고. 왜 그런지 생각해봐. 아니, 돈 썼는데. 엄마가 되게 캐릭터가 마음에 들어요. 그건 남의 집 엄마니까 그렇죠. 나 갑자기 신경질 나네 진짜. 나 스트레스 받아 또.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막 돈을 적게 쓴 것도 아니야. 막 특급 호텔 예약해주고 네네. 렌트카도 요즘 제주 예약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사람들. 특급 호텔에 맞는 렌트를 하셨어야죠. 엄마가 아반떼를 빌려달라 그랬다고. 아반떼 키 꽂는 걸 뭐라. 진짜 어이없네. 갑자기 이보세요 작가님. 아반떼 운전밖에 안 해봤다고 아반떼를 예약해달라 그래서 2016년식 그러셨어요? 아반떼를 예약해줬는데 오토키가 아니었다고 내가 이모들 보기 부끄럽다는 얘기했을 때부터 이미 전 빡쳐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그 차 때문에 고생을 해서 고관절이 다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처음부터 새 차를 예약해달라고 했으면 새 차를 예약해 드렸겠죠. 얼마 차이 난다고. 그 정도 취향은 작가님 알고 계셨어야지. 엄마를 아시잖아요. 엄마라는 존재가 뭔가요? 벼슬인가요? 엄마는 내 취향을 모르고 나를 한 번도 특급 호텔에 재워준 적도 없는데 그런 걸 받았으면 고마워하는 게 인간으로 된 도리 아닌가요? 제가 엄마한테 똑같이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전화를 끊어라라고 하셔가지고 네. 그때부터 엄마 지금까지 왜 나한테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에 엄마는 당위성이 뭐야? 엄마는 엄마가 좋아서 날 낳은 거 아니었어? 라부터 시작해서 제 35년의 인생이 반추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달째 엄마와 연락을 끊는 상태이다. 진짜요? 네. 근데 엄마가 내 돈 쓸 때 체크카드로 문자가 날라와요.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난 그렇게 나 남사스럽다더니 내 돈 잘만 쓰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또 열이 받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까지 못 벌었으면 엄마랑 사이가 진짜 더 안 좋았을 텐데 그래도 돈 잘 벌어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도 언제든지 엄마랑 인연을 끊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지금 진심입니다. 네. 네. 근데 죄송해요. 아닐 거야. 진심을 다해서 자꾸 왜 아니야? 나 진짜 너무 열받는다. 왜냐하면 왜 그것을 제가 다 믿을 수가 없냐면요. 소설에 나오는 엄마 캐릭터를 마치 악의적으로 쓴 것처럼 보이나 사실 되게 그 분이 좀 엄마를 사랑하죠. 귀여우세요. 되게 그건 귀여워. 내가 소설에서 귀엽게 쓴 거지. 진짜 우리 엄마 실제로 쓰는데. 실제로도 귀여워하는 것 같아.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너무 끔찍한. 근데 이걸 내가 얘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참는 거고 엄마의 귀여운 점만 싹 골라가지고 예쁘게 쓰는 거고. 그리고 제가 직조를 잘한 거죠. 근데 실상 직조를 잘했다. 그럼 거의 아동학대급 얘기 너무 많죠. 진짜요? 네, 저를 작가로 길러내신 분입니다. 잘하셨네요. 잘하셨죠. 결국은 잘하신 거다. 작가로 길러내셨으니까. 우리 엄마가 맨날 그 얘기하는데 진짜 그럴 때마다 제가 지금 피가 거꾸로 솟아요. 20분 남았는데요. 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네. 지금 무대 광기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작가님? 나 혼날 것 같아. 하모니 리님께서 작가님 네. 얼굴 빨개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진심으로 주미님께서 작가님 진심으로 화낸죠. 제가 지금 너무 진짜? 손서원 작가님이 너무 저의 마음 몰라주는 말씀하셔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를 대변하실 줄이야. 지금 네. 너무 충격적이고요.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제가 소설을 이제 다 봤어요. 그리고 소설을 다 보신 거 압니다. 소설을 다 읽고 네, 책을 딱 덮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노트에다 쓴 문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떨리네요. 떨리시죠? 네. 떨려라. 박상영 점 찍고 끝끝내 잔인의 질수까지 썼다가 질수는 이렇게 두 줄이 그어졌고요.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끝끝내 잔인해지지 못할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어때요? 되게 정확하세요. 정말로. 네. 근데 되게 잔인하죠. 이 소설 내용이 되게 잔인한데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내적 에너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불행을 다루려면은 내가 좀 건강한 상태여야지 가능한데
저 그렇게까지 마음에 힘이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그 연재를 한 800매 정도에서 끝내고 제가 다시 썼을 때 한 1,500매 정도까지 썼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100매 정도를 못 쓰고 한 달 넘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냥. 왜냐하면 진짜 빡세게 굴려야 돼서 예, 좀 너무 비속어를 많이 써서 죄송한데 진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해. 원래 엔딩은 훨씬 더 잔인했어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근데 네. 아, 저도 그걸 예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런 분위기 때문에 쫄았고 슬펐고 음, 그런데 결국은 작가님이 거기까지 안 갔다. 음, 예, 좀 안도했고 맞아요. 음. 예. 저도 그럴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렇지 않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아까 그 정세랑 작가님이 도움을 줬다고 했던 게 사실 그 부분이었어요. 누구를 뭐 죽이거나 어떻게 할 때는 네. 생각을 잘해라. 자기가 그 장편 그 긴 장편으로 데뷔했을 때 창비 소설상 받았던 작품이 이만큼 가까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누군가가 어떤 큰 그러니까 비극에 처하거든요. 정세랑 작가님이 그 작품을 쓴 지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메시지가 온대요. 중학교 때 그거 읽다가 거의 경기를 일으켰다가 아직까지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고. 소설 자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괴롭다고 그 얘기를 받는데 피드백을. 근데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도 없고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다. 지금 소설은 조금 더 가리고 조금 덜 잔인해지자라는 마음이 있었고. 네. 그치만 해피엔딩은 아니죠. 사실은 그게 뭐 제 한계였던 것 같아요. 해피엔딩으로 가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또 열린 결말이잖아요. 그것이 지금의 내 마음 상태의 한계고 네. 그렇다. 그래서 네. 이렇게 결말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가람님께서 그래도 네. 엔딩 좋았어요라고. H to the Y 러브님께서 두 분 진짜 싸우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속상함이죠. 제 마음을 몰라주신 작가님에 대한 엄마를 대변하시.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좀 센스 있게 잘해서 그렇지 왜 날 괴롭혔냐 이런 마음이셨겠죠. 제 입장에서 괘씸한 거죠. 엄마가. 그렇습니다. 자기는 차를 한번 빌려준 적 있기를 하나 진짜 어이없어. 근데 또 그 엄마는 이제 또 그런 얘기하는 거지. 내가 똥기저귀 빨아가면서 키워놨는데 뭐 이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 그럼 이제 이러면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런 경험 없으세요? 부모님과? 저는 뭐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그런데 아니, 저희 왜- 아버지는 네. 제가 아버지를 되게 많이 닮았고 굉장히 사랑하는데 아버지와 어떤 삶의 견해, 정치적 견해가 상당히 달라요. 그러면 이제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죠. 만나기만 하면 막 술 마시고 싸워요. 그런데 뒤끝은 없다. 뒤끝은 없고 거기서 그냥 막 싸우고 저 끝나요. 부모님한테 뒤끝 쩔어요. 쩔어요. 그리고 저 근데 기억력이 좋아서 10년 전에 했던 얘기 다 기억해요. 그건 저도 기억해요. 그럼 뒤끝 있는 건데요? 기억은 하되 용서했어. 이상한데?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믿음이 안 가는데요 지금? 약간 가족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뒤끝이 없지 않으실 것 같은데? 뒤끝 없으세요? 어머니 뒤끝 없으세요? 이거 보세요. 네 봐. 양쪽 얘기 들어봐. 지금 여기 그 손서원 작가님 자녀분께서 와 계시거든요. 근데 바로 엄마 뒤끝이 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 저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선수를 쳤어. 뒤끝 얘기하려고 없으시다고 그랬어. 거짓말 하시고. 뒤끝 있는데 뒤끝 그 힘으로 소설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쵸? 10년 전에 그 말 한 거 뒤끝 어마어마하신데요. 소설까지 쓰는 거. 어느 순간 대사 치지 않으세요? 대사 안 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 아빠의 이상함은 보편 대중문화로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거의 컬트 진짜 그 급이라서 아껴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나온 적이 없고 진짜 귀여운 부분만 아직은 쓴 거고. 네. 저희 엄마 아빠 얘기하자면 끝이 없어요.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이렇게 쓸 게 맞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렇죠. 그쵸? 저 아직 네. 시작도 안 했고. 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작가님 SF나 추리 소설 같은 장르 문학 생각 없으신가요? 이번 소설에서 추리 소설의 향기를 약간 느꼈거든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있습니다. 있고 제 추리 소설을 진짜 좋아하고 또 판타지 계열의 소설도 좋아하거든요. 마법 나오고 막 그런 거 진짜 좋아해서 시간 여행물 이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래서 지금은 되게 동시대에 딱 붙어 있는 얘기를 좀 더 쓰고 싶은데 때가 되면은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쓰고 싶어요. 지금 앞으로 한두 권 정도는 좀 소위 말하는 리얼리즘 계열의 문학을 쓸 것 같아요. 네. 근데 더 나아가면은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특히 추리 문학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제가 어릴 적부터. 네. 지금도 진짜 많이 보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런 거를 남은 30대 동안 많이 쓰고 싶다. 30대, 40대 네. 동안 아, 아주 기대하겠습니다. 쾌락과 젊음이 있을 네. 때. 예. 네. 아, 진짜. 저 마지막 질문 네. 받아볼까 해요. 네. 테리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편을 방패 삼아 지내고 있겠죠. 흑흑흑. 거기 이제 작중에서 테리 괴롭혔다가 왜 이제 뭐 도피 유학 가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실화에 많이 기반을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소위 말하는 그 학군이 막 좋다고 해야 되나 할까요? 이 그런 곳의 특징이 빈부격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부모님들 애들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주로 돈 많은 집 애들이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러면은 외국으로 정말 그렇게 많이 빼돌렸어요. 저희 시대 때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학교에서 뭐 정학 처분을 받는다든지 강제 전학 당하거나 그러면은 다 외국으로 갔거든요. 걔네들이 뭐 국제학교 가고 뭐 미국 가고 영국 가고. 근데 풍문으로 들리는 소문에서는 다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또 내면으로 반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세상이 카르마라는 게 있나? 생각이 전 좀 들어요. 그냥 그래서 왜 막 학폭 그 공론화하고 그런 일들이 참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뭐 네. 각계각층 분야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현실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실은 그런 사람들이 공론화될 만큼 유명하게 사회 저명 인사가 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이런 소설을 네. 썼습니다. 네. 그럴 때 우리의 이런 좋은 소설들이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참 많이 끼쳤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데 사실상 그런가요? 어떤 것 같아요, 작가님?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 때까지는 솔직히 이런 얘기 좀 어떨지 모르지만 막 일진 애들이 연예인 되고 막 유명해지고 이런 게 너무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의식조차 못 느꼈거든요. 쟤네들 부잣집 애들이니까 잘 살지 뭐 이런 그냥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다들 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하다못해 자숙을 하는 척이라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변화의 시초 아닐까요? 이제 어떤 그것이 문제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학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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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오랜 시간 동안 작가님 목마르시죠?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 물 2통이나 마셔가지고 그렇죠. 손 작가님이 목마르실 것 같아요. 한 통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우리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네네. 아쉬우시죠? 아니요, 안 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고 지금 심지어 엄마 욕까지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 저는 이런 원이 사람 없어요. 처음 봤어.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엄마 욕하는 사람 처음 봤나요? 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먹어보고 싶어요. 다들 어디선가 우리 그 10대 청소년들이 우리 유튜브 보면서 막 박수 치고 신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10대 청소년들 저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알아요. 슬프게도 지금 한 분 정도 확보했어요, 제가. 네. 생각보다 이게 왜 이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왜 이제 연령대별 판매 네. 분포율이 네, 나오잖아요. 네. 10대들이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10대 그 퍼센티지가 1.6%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이대가 제일 많으시죠? 30대? 30대, 40대. 40대.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네. 제일 많고 뭐 네. 30대, 40대, 20대들이 제일 많고 네. 의외로 근데 60대 분들도 꽤 계세요. 네, 제가 청소년 소설을 쓰니까 저도 네. 가끔 그걸 보는데 10대보다는 30대, 40대가 더 많으시고요.
의외로 60대 남성분들이 계세요. 그쵸. 전 그래서 20대 전- 남성들. 네, 그래서 저는 뭘까? 그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누굴까? 또 상상을 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그 그 시-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0대들이 보통 부모님 아이디 쓰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 좀 나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네. 네. 엄마한테는 막 이렇게 책 산다고 해놓고서는 그냥 책 껴서 사도 엄마는 그냥 좋은 책 사는 줄 알겠죠. 네. 은학동네에서 나온. 근데 알고 보니 막 이런 거, 예, 막 퀴어 소설. 근데 요번에 일차원이 되고 싶어는 정말 청소년 여러분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진짜. 아마 여러분들이 음. 지금 어떤 시기, 어떤 암울한 시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는 소설이라고 강제 추천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박상우 작가님 마지막 소감 네.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단 원주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또 좋은 작가님과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시간이었고요. 긴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지켜봐 주신 우리 독자분들 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신 저란 작가를 초청해 주신 원주시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와.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네. 또 뵈어요. 네. 네, 내년에도 또 오세요. 네,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